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요즘 보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펀드나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해외 주식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오늘 한국예탁원이라든가요, NH투자증권 자료를 오늘 좀 줄여 인용하겠는데요. 2017년에요, 해외 주식 거래 규모가 223억 달러였는데요. 5년 사이에요, 7배 이상 급증했고요. 특히 작년에는요, 2017년 대비 무려 83%, 1년 만에 예. 엄청나게 급증한 것이 사실되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덕분인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엄청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수치나 자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화면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오늘 자료는 거의 대부분이요. 박진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있는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행복 리포트란 자료를 인용했다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해외 주식 거래 규모를 이것도 역시 그 자료에서 그냥 인용했는데요. 그래프로 보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2012년에요. 29억 달러로 출발해 갔고요. 2013년, 14년, 15년에 꾸준히 늘어났고요. 2010년에 약간 슬로우했다가 2017년에 다시 이게 주가 80% 이상 급증하게 늘어났는데요. 이게 보면서 2015년에도 100억 달러 돌파했고 돌파한 지 2년 만에 다시 200억 달러 돌파하니까 올해 뭐 한 300달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국내도 그만큼 거래 규모가 늘어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늘어났는데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이게 지금 1년 만에 83% 늘어났고 몇 년 만에 7배, 6배 예.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같은 기간에요. 국내 주식 거래 규모는 불과 27%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같은 게 6배 늘어날 때. 그러니까 물론 거래 양 자체는 국내 주식이 훨씬 많지만 증가 속도를 보면 해외 주식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이거는 해외 주식의 투자 인구가 좀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해외 주식 투자는 예전에는 과거의 거액 자산가들 일부 기관이었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가의 한 축으로 빨리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해외 주식 계좌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진짜 많아진 것 같고 네. 좀 위원님께서 직접 체감하는 뭐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강연회 해갖고 저희 했는데요. 이제 화면을 제가 직접 물론 제가 후배가 찍어줬지만 예. 이게 뭐 사람도 엄청 많이 온 거가 되겠고요. 특히 방송 보시고 오신 분들 많고요. 네. 질문하신 것도 진짜 저희 방송에서 얘기한 거, 뭐 텐센트도 있고, 뭐 메이디도 제가 자료 말씀드렸고, 또 지리자동차 기억나시잖아요. 그럼요. 또 질문하셔갖고 손 들고 지리자동차 말씀하시고, 하여튼 관심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 실무란 과정을 지금 올해 이번 학기 하고 있거든요. 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최고 인기 강좌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계절학기까지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좀 학생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 투자라고 한다면 네.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영어도 알아야 되고 뭐 중국 쪽을 하면 중국어 알아야 되고 러시아 하려면 왠지 러시아 쪽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제가 이럴 때면 항상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 다 다들 잘하잖아요. 그건 잘하죠. 여기 시청자분 중에 한국말 못하신 분 거의 없거든요. 물론 외국에 오셔갖고 자막으로 어떻게 나중에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어 잘한다고 해서 한국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특히 말씀드린 것은 앞서 자료를 오늘 인용한 거에 그 연구소 이름 자체가 100세 시대 연구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세 시대 연구소 하면 이게 젊은 분들이 딱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도 지금 관심을 가지라고 이런 레포트를 낼 정도로 실제로 보면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쪽으로 좀 급격하게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그 자료에서 나와 있고 뭐 제 생각도 거의 다르지 않은데요. 뭔가 좀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좀 익숙한 좀 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족스러운 수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무슨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채권이 됐건 간에 그러니까 뭔가 해외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자라는 것들 그리고 예전만 하더라도 해외 주식하면 이게 못할 줄 알았는데 요즘 각 증권사에서 광고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고 메일도 많이 받으시고 세미나 참석 그러니까 초대 많이 쓰신 분 많이 쓸 텐데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들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 과거 고성장 시대에 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2, 3%의 금리 그 채권을 해봤자 뭐 1점 몇 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이게 보니까 이게 실제로 저금리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거 이것은 GDP 성장률 같이 정기예금리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 금리 생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제가 첫 직장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재형저축해서 한 17%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꿈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 이런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대로 저축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돈을 모아두는 것
네. 그리고 잠시 머무르고 카드값 나면 빠져나가는 것에 은행의 그쵸. 저축이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10%씩 15% 받던 금리, IMF 때는 30% 금리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생활이요. 그러니까 예.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하려는 것들이 특히 지금 50대 정도, 40대,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체감할 겁니다. 특히 50대 중반 넘어가거나 60대 초반 되시면 과거 이렇게 자기가 은퇴를 생각했었던 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뭔가 마음이 좀 바빠졌죠. 그러니까 예. 저금리 갖고는 안 되니까 뭔가 투자를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IMF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이 경제 성장률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현재 잠재 성장률이 2.8에서 2.9%인데요. 예. 이게 IMF에 따르면 2020년대는 2.2% 떨어지고요. 2030년에 1% 따라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앞으로도 지금 그러니까 크게 고성장하기가 어렵다고 보니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뭐 남북에 평화되면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이런 불안한 심리가 뭔가 좀 다른 대안을 찾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해외 주식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건데 그래도 좀 유의 사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환율이라는 요인이 예. 분명히 우리 한국 주식할 때 그냥 원화로 나오지만 해외는 중국이면 위안화, 뭐 일본의 엔화, 유럽이면 유로화, 또 인도네시아는 또 인도네시아. 요즘 베트남에도 관심되면 베트남이 동인가 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단위 되겠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은 그냥 돈을 벌거나 이러나 무조건 거래세로 끝내거든요. 예. 대부분의 경우. 물론 일부 양도세 있지만 해외 주식은 대신에 거래세가 없어요. 대신에 양도세라는 게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게 있고요. 어찌되었건 아직까지는 국내 주식이나 국내 펀드보다 해외 쪽 보면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 걸림돌이 있겠고 또한 시차도 있겠죠. 물론 그쵸. 우리나라, 중국, 뭐 일본 하는 거면 시차가 거의 없거나 1시간 차이지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건 17, 18시간.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10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차도 있겠고. 어찌됐건 정보라는 것들이 네이버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은 넘쳐나는데 해외 주식 해보신 분은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유의할 점이자 뭔가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 사항을 설명해 주셨고 또 큰 네. 틀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예, 근데 투자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거래 비용에 싼 그런 증권사나 이런 거 찾기보다는 증권사가 됐건 은행이 됐건 뭔가 이제 PB 분들이랑 좀 상담을 해보시고 좀 능력 있는 PB 분들과 좀 충분히 상담하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검색해서 될 일이 잘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좀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펀드도 마찬가지. 어떤 펀드를 하시더라도 자기가 좀 괜찮아 보이는 나라 펀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특히 주식도 마찬가지죠. 잘 모르는 게보다는 자기가 익숙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상표 또 특정한 브랜드가 있을 텐데요. 예. 뭐 어느 나라 거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을 기업이나 특정 브랜드 위주로 좀 선호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개별 투자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해외 펀드라든가 저희 방송에서 ETF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 ETF 같은 것들이 오히려 초보 투자가분들 편할 수 있겠고요. 특히 여기서도 선진국이라든가 이머징 마켓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좋다고 저도 이제 해외 비과세 펀드 얘기했지만 딱 요즘 만나는 분들 질문하시면 해외 펀드 하면 거의 뭐 100% 베트남에 가신 분들 많은데요. 예.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다행인데 베트남도 또 하나에 보면 우리나라 크게 보면 2,000개 주식 중에서 코스닥 하나 찍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좀 구체적으로 추천해 줄 만한 기업 있을까요? 네, 뭐 나라별로 몇 개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버크셔 같은 주식 이런 것들이 네. 가장 안정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과거 한 3, 40년 동안 연 20% 수익률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20% 이상 올라갔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는 이건 펀드가 뭐 당연하겠죠. 베트남 기업을 아는 분이 거의 없고요. 이게 1, 2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펀드입니다. 지금요. 네.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 펀드 그리고 유리 베트남 알파 펀드인데요. 특히 펀드 하실 때는 규모가 큰 거로 가시는 것이 일단 안전하다. 네. 그래서 제일 큰 거가 제일 위에 나온 거가 되겠고요. 중국 쪽은 하나 UBS 중국주 1등급 펀드.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작년에 해외 비과세 펀드 할 때 예, 여러 번 맞아요. 말씀드린 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다른 은행이나 다른 펀드 증권사에서 파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참고하셔야겠고요. 전 세계에서는 요즘 보니까 지난주에 뭐 좋은 것들이 괜찮은 건 안 같아요. 글로벌 4차 산업에 관련돼서 펀드가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 나오고 하나에서는 나왔는데 예. 이게 하나 UBS 글로벌 4차 산업 1등급 플러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게 제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런 걸 저 참고해서 이게 어느 은행, 어느 증권사는 이렇게 다 많이 팔 거거든요. 특정 은행 증권을 파는 게 아니까 그런 것들 PB분들과 좀 상의해 보시고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가 이제 필수가 됐는데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항영 전문위원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투자? 아니요, 실전입니다. 남의 돈? 아닙니다. 제 돈입니다. 깜깜이 투자? 그럴 리가요. 그 종목 물고 뜯고 파헤쳐야죠. 제가 직접. 알고 있는 회사? 노노노노. 방송 중 실시간 매수 매도 계좌 직접 공개합니다. 애매한 시간 12시? 똑소리 나는 12시 박민영의 SNS.